2005년과 2006년 백투백 시즌 MVP를 수상하며 리그 최고 포인트 가드에 등극한 스티브 내시를 필두로 아마레 스타더마이어, 숀 메리언으로 대표되는 뛰어난 운동 능력을 가진 플레이어들이 주축이 된 일명 7 seconds or less로 불리던 마이크 덴토니 감독의 런앤건 스타일이 빛을 발하며 2000년대 중반 서부의 최강팀 가운데 하나로 올라선 피닉스 선즈는 하지만 플레이오프에서 번번이 좌절을 맛보고 있었는데 그들의 앞을 번번이 가로막아선 팀이 있었으니 바로 샌안토니오 스퍼스였습니다. 62승 20패를 기록하며 리그 전체 승률 1위를 달성했던 04-05 시즌 컨퍼런스 파이널에서 패배했을 뿐만 아니라 내시가 평균 18.6득점, 11.6 어시스트를 올리며 커리어 하이를 달성한 06-07 시즌 컨퍼런스 세미파이널에서도 시리즈 4차전 내시를 향한 로버트 오리의 과격한 파울과 이로 인해 유발된 양팀 선수들 간의 몸싸움의 결과로 아마레 스타드마이어와 보리스 디아우의 출전 정지가 결정적인 트리거가 되며 또다시 샌안토니오에게 무너지며 좌절하고 마는데, 이는 내시의 리딩하에 펼치는 화려하고 빠른 피닉스의 스타일은 정규 시즌에서는 효과적이었지만 한 경기 한 경기가 중요한 플레이오프, 특히 골밑에서 리그 최고 빅맨 팀 덩컨이 버티고 있는 샌안토니오에게는 극악의 상성을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스티브 내시, 아마레 스타더마이어 등 주축 선수들이 전성기를 맞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우승할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했던 피닉스 입장에서 샌안토니오, 정확히는 팀 덩컨이라는 존재는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었고 그를 막지 못한다면 우승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에 스티브 커 당시 피닉스 단장은 07-08 시즌 트레이드 마감 기한을 앞두고 빅맨 영입에 사활을 걸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스티브 커 단장이 선택한 선수가 바로 샤킬 오닐이었습니다. 비록 전성기 시절 혼자서 골밑을 초토화시켰던 역사상 가장 압도적이었던 포스는 사라졌고 데뷔 이래 가장 저조한 스탯을 올리고 있던 오닐이었지만 여전히 골밑 수비에서만큼은 위력을 보이고 있었고 특히 이름값 측면에서 덩컨을 상대하기에 오늘만한 인물이 없었기 때문이었는데요. 마침 오늘 역시 최악의 시즌을 보내고 있던 마이애미에서 떠나기를 바라고 있었기에 트레이드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고 결국 피닉스는 숀 메리언, 마커스 뱅크스를 보내는 조건으로 샤킬 오닐 영입에 성공하며 스티브 내시, 샤킬 오닐, 아마레 스타더마이어, 그랜트 힐 등 이름값만으로는 어느 팀에도 뒤지지 않는 슈퍼팀을 완성합니다. 화려한 라인업으로 시즌 55승 27패, 리그 1위와는 불과 2경기 차밖에 나지 않는 뛰어난 성적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자고 일어나면 순위가 뒤바뀌어 있던 와일드 웨스트의 치열한 순위 경쟁 탓에 피닉스는 리그 6위를 기록했고 그들의 플레이오프 1라운드 상대는 운명의 장난처럼 샌안토니오 스퍼스로 결정됩니다. 오늘의 가세 이후 속공은 줄어들었지만 골밑 수비가 향상된 만큼 피닉스는 이번에야말로 샌안토니오를 넘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생각과 많이 달랐는데요. 덩컨, 파커, 지노빌리로 이어지는 샌안토니오 빅3의 공격력은 여전히 견고했고 반면에 플레이오프에서 더욱 빛을 발할 것으로 생각했던 오닐은 느린 스피드로 인해 파커와 지노빌리의 돌파에 철저히 공략당한 데다 공격에서도 그의 저조한 자유투 성공률을 노린 파울 작전에 타겟이 되며 피닉스 특유의 빠른 공격 흐름까지 끊어먹는 주요 원인이 되고 맙니다. 결국 피닉스는 샌안토니오를 상대하기 위해 데려온 승부수였던 오닐이 오히려 공수에서 구멍으로 전락해버리면서 시리즈 전적 1승 4패로 패배, 또다시 샌안토니오라는 벽을 끝내 넘지 못하는데요. 결과적으로 공격농구 올인이라는 팀 정체성을 포기하면서까지 내린 피닉스의 결단은 오닐 영입 당시 성공한다면 난 천재가 되고 실패한다면 난 바보가 될 것이라고 말했던 스티브 커를 끝내 바보로 만들어버리며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듀란트가 햄튼 5의 일원이 되기를 결심하며 16-17 시즌 홀로 서기에 나선 러셀 웨스트브룩은 오스카 로버트슨 이후 무려 55년 만에 시즌 트리플 더블 기록과 함께 시즌 MVP까지 수상하며 바야흐로 선수로서 최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오클라호마 시티는 웨스트브룩이 트리플 더블에 성공한 경기에서는 80%대의 승률을, 실패한 경기에서는 30%대의 승률을 보이는 등 극단적으로 웨스트브룩에 의존하고 있었고 결국 휴스턴 로켓츠와의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조기 탈락하며 원맨팀의 한계를 절실히 경험하게 됩니다. 당시 파이널 우승팀이자 허탐 듀크로 이어지는 역대급 슈퍼팀의 골든스테이트와 제임스 하든, 크리스 폴이 버티는 휴스턴, 여전히 서부의 강호로 군림하고 있던 카와이 레너드의 샌안토니오 등 강팀들이 즐비한 서부에서
현 전력으로는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웨스트브룩 역시 듀란트와 마찬가지로 우승을 찾아 다른 팀으로 떠날 수도 있었기에 샘 프레스티 단장은 오클라호마 시티를 우승 컨텐더 팀으로 격상시켜줄, 그리고 웨스트브룩의 야망을 채워줄 스타 플레이어 영입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프레스티의 시야에 들어온 인물이 바로 16-17 시즌 도중 인디애나와 연장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FA가 되면 고향 연고팀인 LA 레이커스로 떠나고 싶다고 밝힌 폴 조지. 하지만 폴 조지의 발언은 단순히 레이커스로 떠나겠다는 것이 아닌 FA가 되면 팀을 떠날 테니 그 전에 자신을 트레이드시켜 인디애나가 리빌딩의 기반이라도 마련하라는 의미였는데, 하지만 레이커스 매직 존슨 사장은 폴 조지의 워딩을 그대로 믿어 1년 뒤 그가 자유계약 신분으로 올 것이라고 판단하고 폴 조지 트레이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고, 반면에 프레스티 단장은 폴 조지 트레이드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뛰어난 협상 능력을 자랑하는 프레스티는 또 한 번 능력을 발휘하며 기본적으로 1라운드 드래프트 지명권 3장씩을 제안한 보스턴, 클리블랜드, 덴버 등을 제치고 빅터 올라디포, 도만타스 사보니스를 내주는 조건으로 폴 조지 영입에 성공합니다. 또한 당시 뉴욕 닉스에서 시즌 내내 필 잭슨 사장과 갈등을 겪고 있던 베테랑 슈퍼스타 카멜로 앤서니까지 에네스 칸터, 덧 맥더막과 2018년도 드래프트 2라운드 지명권을 내주는 조건으로 데려오면서 마침내 오클라호마 시티는 러셀 웨스트브룩, 폴 조지, 카멜로 앤서니로 이어지는 새로운 빅3를 완성하게 됩니다. 스몰 마켓 팀에게는 분수에 넘치는 사치세 지출 1위를 기록하면서까지 더 이상 원맨 팀이 아닌 플레이오프 진출은 물론 우승까지 노려볼 수 있는 팀으로 변모한 오클라호마 시티. 하지만 선수들의 네임밸류에 어울리지 않게 팀 전력은 크게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폴 조지가 가세한 수비진은 최상급 수준이었지만 세 선수가 나란히 최악의 필드골 성공률을 기록하며 공격에서 부진한 모습이 이어졌고, 그로 인해 팀 성적 역시 5할 수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다행히 시즌 중반부터 선수들 간의 호흡이 맞아들어가며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고, 웨스트브룩과 폴 조지가 원래의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팀 전력은 본 궤도에 오르게 됩니다. 결국 시즌 48승 34패를 기록하며 서부 4번 시드를 획득한 오클라호마 시티의 플레이오프 1라운드 첫 상대는 유타 재즈. 정규 시즌 상대 전적 3승 1패로 우위를 점했기에 오클라호마 시티의 무난한 승리가 예상되었지만, 루키 도노반 미첼의 미친 퍼포먼스와 루디 고베어의 골 및 존재감에 오클라호마 시티는 시리즈 내내 고전하였고, 특히 1차전 폴 조지의 36득점 맹활약으로 기선제압에 성공한 뒤 맞이한 2차전부터 빅3가 나란히 클러치 타임에 침묵하며 결국 업셋의 희생양이 되고 맙니다. 결과적으로 빅3를 결성하며 대권 도전까지 바라보았던 오클라호마 시티는 세 선수 간의 호흡 문제와 카멜로 앤서니의 노쇠화가 맞물리면서 지난 시즌과 다름없는 플레이오프 1라운드 조기 탈락이라는 씁쓸한 결과물을 받아들여야만 했는데요. 시즌 종료 후 폴 조지와의 4년 맥스 계약으로 인해 불어난 사치세를 줄이기 위해 방출이 필수적이었던 오클라호마 시티가 결국 느린 스피드와 실망스러운 슛 정확도로 데뷔 이래 최악의 성적을 기록했던 카멜로 앤서니를 애틀란타로 트레이드시키며 팬들의 기대를 모았던 빅3는 불과 1년 만에 해체되고 맙니다. 19-20 시즌 파이널 우승의 영광을 뒤로한 채 20-21 시즌 원투펀치인 르브론 제임스와 앤서니 데이비스가 나란히 부상에 허덕이면서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조기 탈락의 아픔을 경험한 LA 레이커스는 21-22 시즌을 앞두고 반전의 계기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전력 보강을 위해 선수 영입에 나선 레이커스는 르브론과 AD가 강력히 추천하는 한 선수를 영입하기로 결정했는데, 바로 그가 러셀 웨스트브룩. 야심차게 이적을 결심했던 휴스턴 로켓츠 시절 아쉬웠던 모습을 상쇄시킬 만큼 워싱턴에서 또 한 번의 트리플 더블 시즌을 만들어내며 리바운딩에 성공한 웨스트브룩이었고, UCLA 출신이었던 그 역시 고향 연고팀으로의 이적을 선호하고 있었기에 트레이드는 급물살을 타며 결국 카일 쿠즈마, 켄타비우스 칼드웰 포프, 몬트레스 헤럴과 2021년 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까지 내주는 조건으로 레이커스는 웨스트브룩을 영입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로써 르브론 제임스, 앤서니 데이비스, 러셀 웨스트브룩이라는 이름값만으로는 역대급의 초호화 라인업이 구축되었지만, 사실 웨스트브룩의 영입에 대해 팬들과 전문가들 사이에 우려 또한 많이 나오던 상황이었는데, 르브론의 킥아웃 농구 스타일과 대척점에 있는 헤비볼 핸들러라는 점, 그리고 그를 영입하기 위해 내준 쿠즈마, 칼드웰 포프 등의 이탈로 생기는 수비력 문제였는데요.
그리고 시즌이 시작되자 우려점들은 여실히 현실로 나타납니다. 젊고 유능한 선수들 대신 30대 노장 선수들로 채워지면서 전체적인 팀 에너지 레벨이 떨어졌고, 이로 인해 레이커스는 리그 최하위 수준의 끔찍한 수비력을 보여줬으며, 공격에서도 단조로운 공격 패턴과 웨스트브룩의 잦은 턴오버로 인해 상대에게 전혀 위협이 되지 못했습니다. 공수에서 웨스트브룩이 심각한 폼 저하를 보이며 더 이상 트리플 더블의 상징이 아닌 턴오버의 대명사가 된 가운데, 이제는 유리몸이 되어버린 데이비스는 시즌의 절반도 소화하지 못하며 코트보다 벤치나 관중석에 있는 모습이 더 익숙해져 버렸고, 어쩔 수 없이 만 38세의 노장 르브론 제임스가 매경기 40분 이상은 소화해야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계속된 혹사 때문인지 르브론마저 시즌 후반기에 발목과 무릎 부상으로 이탈하였고, 복귀 후에도 수비에서 전혀 영향력을 보여주지 못한 가운데 결국 LA 레이커스는 33승 49패라는 처참한 성적으로 플레인 토너먼트 진출조차 실패한 채 시즌을 마감하고 맙니다. 리그 최하위 수준의 효율과 스탯을 보여준 웨스트브룩의 처참한 퍼포먼스는 시즌이 달라졌지만 이후로도 변함없이 계속되었고, 결국 문제점을 뒤늦게 인식한 레이커스가 미네소타, 유타와의 삼각 트레이드를 통해 그를 이적시키며 모든 화제의 중심에 놓여있던 슈퍼팀은 그렇게 끝을 맺고 마는데요. 결과적으로 2010년대 NBA 리그를 대표하는 새 슈퍼스타의 만남은 분명 특별하게 시작되었지만, 그들이 보여준 퍼포먼스는 평범했고 최악의 경기력과 성적만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시카고 불스가 지배한 1990년대 NBA에서 마이클 조던이 자리를 비운 1994년과 1995년 리그 최고 센터 하킴 올라주원을 앞세워 백투백 파이널 우승을 달성했던 휴스턴 로켓츠는 1998년 파이널을 끝으로 마이클 조던이 은퇴를 선언하며 시카고 불스 왕조가 막을 내리자 다시 한번 무주공산이 된 왕자를 차지하기 위한 도전장을 던집니다. 96-97 시즌부터 찰스 바클리가 합류한 상황에서 비록 클라이드 드렉슬러가 은퇴하였지만, 휴스턴은 시카고 불스에서 제리 크라우스 단장과 연봉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던 스카티 피펜까지 사인앤트레이드 방식으로 영입하면서 바야흐로 하킴 올라주원, 찰스 바클리, 스카티 피펜이라는 네임밸류만으로는 우승을 못하는 게 이상할 정도의 사기 라인업을 구축하는 데 성공합니다. 마이클 조던이 떠난 상황에서 단번에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떠오른 휴스턴 로켓츠. 그러나 팬들이 기대했던 슈퍼팀은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 슈퍼팀이 아닌 단지 나이만 많은 선수들이 모인 슈퍼 올드팀에 불과했는데요. 우선 피펜 영입이 휴스턴에게 불필요한 영입이었는데, 이미 올라주온과 바클리라는 확실한 골밑 자원들이 있던 상황에서 드렉슬러의 은퇴로 인해 백코트 자원이 필요한 휴스턴이었지만, 그들은 취약 포지션 보강이 아닌 단순히 트레이드 시장에서 가장 이름값이 높은 선수를 영입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만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선수들 간의 시너지 효과가 전혀 나지 않았다는 점인데, 철저히 필 잭슨 감독의 트라이앵글 오펜스에 적응된 피펜은 휴스턴에서는 단지 수비만 잘하는 포워드에 불과했고, 세 선수들 모두 로우 포스트 기반의 플레이를 펼쳤던 탓에 활동 반경이 겹치는 모습도 자주 노출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선수 모두 전성기가 지난 30대 중후반의 노장 선수였다는 점인데, 올라주원은 부상과 노쇠화로 인해 이미 예전에 드림 쉐이크로 상대를 농락하던 그가 아니었고, 바클리 역시 지나치게 무거워진 체중과 잦은 부상으로 인해 과거와 같은 위력적인 골밑 공격을 보여주지 못했으며, 피펜 역시 30대 중반에 접어들며 운동 능력이 저하된 탓에 득점원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진 상태였는데요. 결국 이 같은 문제는 플레이오프 무대에서 제대로 노출되었고, 1라운드에서 만난 샤킬 오닐의 LA 레이커스에게 1승 3패로 무기력하게 패배하며 내신 파이널 진출, 더 나아가 파이널 우승까지 바랐던 휴스턴은 냉혹한 현실을 마주한 채 조기에 시즌을 마무리하고 맙니다. 많은 기대를 모았던 빅3는 이후 결국 한 시즌 만에 실망스럽게 끝을 맺었는데, 필 잭슨 감독이 LA 레이커스로 컴백하자 피펜은 자신을 레이커스로 보내줄 것을 요구했고, 이에 피펜 영입을 위해 자신의 연봉까지 삭감했던 바클리가 그에 대해 불편함을 드러냅니다. 그러자 피펜은 바클리를 향해 우승할 자격이 없는 선수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했고, 이에 바클리가 큰 실망감을 나타내며 두 선수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마는데요. 결국 휴스턴은 팀 분위기를 망친 주범인 피펜을 포틀랜드로 트레이드시키며 빅3는 처절한 실패와 팬들에게 상처만 남긴 채 1년 만에 해체되고 맙니다.
2019년 여름 LA 클리퍼스가 프랜차이즈 역사를 넘어 NBA 역사상 최악의 트레이드로 기억될 거래를 통해 훗날 연평균 70밀 시대를 열어젖히는 최초의 선수가 될 루키와 제일런 윌리엄스로 치환되는 드래프트 지명권 포함 사실상 미래를 포기하면서까지 폴 조지를 영입한 이유는 단 하나. 골든스테이트 왕조를 무너뜨린 파이널의 사나이 카와이 레너드를 얻기 위해서였고, 그렇게 레너드 폴 조지라는 리그 최고의 공수겸장 듀오를 얻은 클리퍼스는 강력한 대권 도전의 의지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장밋빛 미래를 그려가던 그들의 생각과 달리 현실은 180도 달랐는데, 건강만 하다면 이견이 없는 현역 최고 선수 가운데 한 명인 레너드는 전제 조건 자체가, 특히 시즌 성패를 결정짓는 플레이오프에서 번번이 성립되지 못했고, 또 다른 자아 파울 게오르그가 나타났다 하면 어김없이 사라지기 일쑤였던 폴 조지의 기복 있는 플레이는 클리퍼스에게 파이널은커녕 단 한 번의 컨퍼런스 파이널 진출만을 허락할 뿐이었습니다. 물론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성적이 50년이 넘는 클리퍼스 역사상 최고 성적이긴 했지만 말이죠. 아무튼 22-23 시즌 도중 데려온 러셀 웨스트브룩이 트리플 더블 머신에서 턴오버 제조기로 전락해버린 레이커스에서의 모습에서 벗어나 오랜만에 이름값에 걸맞는 퍼포먼스를 펼쳤음에도 코트가 아닌 벤치에서 NBA 플레이오프 직관의 맛을 제대로 알아버린 레너드 폴 조지로 인해 클리퍼스는 1라운드에서 조기에 시즌을 마감하고 마는데요. 이미 내일을 돌아보기엔 너무 멀리 와버린 그들은 윈나우를 반드시 실현시키기 위해 23-24 시즌이 개막하자마자 또 한 명의 슈퍼스타 영입을 발표했고, 그 대상은 바로 휴스턴, 브루클린에 이어 필라델피아와도 행복하지 않았던 제임스 하든이었습니다. 이로써 LA 클리퍼스는 카와이 레너드, 폴 조지, 러셀 웨스트브룩, 제임스 하든이라는 이름값만으로는 현존 리그 최강일 뿐만 아니라 리그 역사상으로도 손꼽힐 만한 슈퍼팀을 구축합니다. 하든의 합류 이후 첫 5경기에서 모두 패배하며 먹구름이 드리우던 클리퍼스는 빅4 간의 공존이 불가능함을 느낀 웨스트브룩이 자진해서 벤치행을 결정하면서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시즌 중반부터 하든이 메인 볼 핸들러를 맡고 온도볼 비중을 낮춘 레너드와 조지가 공격과 수비에 집중할 수 있게 되면서 슈퍼팀은 마침내 시너지를 내기 시작합니다. 슈퍼스타들 간의 교통정리가 이루어진 후 파죽의 9연승을 달리는 등 리그 최고의 페이스를 보여주며 서부 1위까지 올라선 그들은 강력한 우승 후보로 떠오르게 되는데, 마침내 클리퍼스가 오랜 기간 품었던 우승의 한을 풀 수 있을 것처럼 보였던 그때, 잠시 잊고 있었던 악재가 다시 찾아옵니다. 시즌 68경기를 소화하며 오랜만에 건강한 레너드의 위용을 제대로 보여주던 카와이 레너드가 시즌 말미 고질적인 무릎 염증으로 이탈하며 몇 년째 반복되는 악몽 같은 데자뷰를 떠올리도록 만들었고, 여기에 체력적으로 과부하가 걸린 하든의 폼 저하, 그리고 여전한 폴 조지의 기복 있는 플레이가 이어지며 후반기 페이스가 꺾인 그들은 결국 서부 4위로 정규 시즌을 마치는데요. 그리고 이 같은 분위기는 플레이오프에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5번 시드 댈러스 매버릭스와의 플레이오프 1라운드 시리즈, 당초 출전이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2차전 복귀에 성공했지만 경기 적응에 애를 먹으며 부상 후유증을 여실히 드러낸 카와이 레너드가 설상가상으로 고질적인 무릎 통증 재발로 인해 3차전을 끝으로 더 이상 코트에 나서지 못한 가운데 제임스 하든, 폴 조지, 러셀 웨스트브룩 모두 전반적으로 업앤다운이 심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여기에 시즌 막판 떨어질 대로 떨어진 클리퍼스 팀의 에너지 레벨이 좀처럼 올라오지 못하며 결국 돈치치 어빙 듀오가 폭발한 댈러스에게 패한 그들은 허무하게 시즌을 마감합니다. 시즌 종료 후 웨스트브룩이 덴버로, 폴 조지가 필라델피아로 이적하며 도합 파이널 MVP 2회, 시즌 MVP 2회, 올 NBA 퍼스트팀 12회, 올스타 32회에 빛나는 슈퍼스타들의 만남은 역대급 용두사미의 모습만 남긴 채 실패로 끝을 맺고 마는데, 결과적으로 슈퍼팀 탄생의 시발점이었던 2019년 여름, 클리퍼스가 내린 결정은 지금도 그들을 오늘만 보고 사는 놈으로 만들고 NBA 역사상 최고령 팀이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 만큼 여전히 구단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